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먼저 방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내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대통령은 내일 연설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집권 4년 차를 맞는 내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적 갈등 양상과 공정사회를 향한 요구에 문 대통령이 직접 응답을 할 것일까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 법안을 포함한 검찰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이달 초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이후 다시 답보 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 창출을 위한 정부의 의지도 거듭 강조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재작년 추경 예산안과 본예산 제출, 지난해 본예산 제출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네, 대통령의 네 번째 국회 시정연설 관련 속보.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고 잠시 뒤에 속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건강 상태를 고려해 막판까지 고심한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만큼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대립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과제 1순위에 두고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며 결사 저지를 공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치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 간의 갈등으로 증폭될 수 있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가 나타났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난방을 시작하는 다음 달부터 더 강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항의하며 주한미 대사관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7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대학생 단체는 석방을 촉구했고 경찰은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부산 에코 델타시티의 부실 시공을 수자원공사와 현대건설이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공 기록이 조작됐다는 내용을 현장 작업자가 제보했지만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내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갖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할 전망인데 국민 통합과 공정사회에 대한 메시지도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내일 국회에서 네 번째 시정연설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성격의 연설이 될까요? 네, 이 시정연설은 이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대통령이 예산안과 또 내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이 재작년 추경 예산안과 본 예산 제출, 그리고 지난해 본 예산 제출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집권 4년 차를 맞는 내년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적 갈등 양상과 또 공정사회를 향한 요구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 법안을 포함한 검찰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이달 초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이후 다시 답보 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 창출을 위한 이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도 거듭 강조할 전망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도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도 국민 통합과 공정사회에 대한 언급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내일 시정연설을 앞두고 오늘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2년 넘게 협치 노력과 통합적인 정책 시행 등에 나름대로 힘을 썼지만 크게 진척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국민적 공감이 있었던 사안들을 놓고도 이 정치권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조치로 국민들의 공감을 모으고 있었던 그런 이제 사안들도 그게 이제 정치적인 이게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서 정치적 갈등이 더 높아지고 이것이 국민 간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 정치권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국민 통합을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또 공정한 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민들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아서 이 합법적 제도 속의 불공정까지 해소할 것을 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치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오찬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가장 공정한 사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국민 통합과 공정사회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는 내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비중 있게 언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때문에 막판까지 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했던 검찰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모두 11개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는데요. 이르면 모레쯤 예상되는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사실 검찰이 이 신병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다고 들었는데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오늘 오전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 은닉 등과 관련해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정 교수는 이미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위조된 표창장과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입시 전형에 제출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허위 공문서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의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숨긴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정 교수가 뇌종양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 한때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검찰은 변호인 측의 협조를 받아 최근 건강 상태에 대해 검증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게 될 텐데요.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될 것 같습니까? 네, 검찰이 오늘 영장을 청구하면서 정 교수의 구속 여부도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모레인 23일쯤 법원의 영장 심사가 예정되기 때문에 빠르면 모레, 늦어지면 오는 24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 교수는 뇌종양, 뇌경색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습니다. 진단 내용이 얼마나 입증이 가능한지가 관건인데 법정 요건을 갖춘 진단서 제출 문제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건강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쳤다면서 필요하다면 영장 심사에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영장 심사부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 측은 판사와 검사 출신 등 모두 18명으로 꾸려진 대규모 변호인단으로 영장 심사와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만큼 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의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 직접 조사 등 앞으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과잉 수사란 비난 여론과 함께 정치권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강 기자,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도 오늘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죠? 네,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는 오늘 오후 1시 반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린 조 씨는 휠체어를 탄 채 목에 보호대를 차고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건강 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 등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조 씨 영장을 기각한 뒤 오늘이 첫 조사입니다. 검찰은 당시 즉각 반발하면서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반면 조 씨는 최근 YTN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 진행 내용 일부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보도 등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돈을 건넨 후배에게 도피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나 채용 대가로 받은 금품이 모친에게 전달됐다는 의혹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허리 디스크가 아닌 목뼈 부위 문제로 마비 증상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건강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 절차도 이번 주 금요일 시작됩니다. 다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조 씨가 출석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의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렇게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이제 정 교수를 넘어 조국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것인가도 관심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가 없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정 교수 신병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쓰던 자택 컴퓨터에서는 딸과 친구 등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속한 서울대 인권법센터가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검찰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컴퓨터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한 웅동학원 소송 관련 문건도 나왔습니다. 웅동학원의 채무관계와 소송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입니다. 웅동학원과 조 전 장관 일가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캠코에 지닌 채무는 128억 원에 이릅니다. 캠코 측은 100차례 넘게 전화와 우편 등으로 변제를 독촉했지만 빚을 갚겠다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러 자택에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등 증거 은닉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많이 틀어막았고 장관직에서 내려온 만큼 소환 조사에 대한 부담은 덜었지만 과잉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여전한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조국 전 장관까지 수사의 칼날이 향할지를 가늠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여야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된 공수처 법안 등을 놓고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을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워낙 커 대치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비당권파 모임 의원들과 12월 창당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당권파와의 갈라서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정례회동,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공수처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성과가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가졌습니다. 주로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안 그리고 그 핵심인 공수처 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공수처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 일단 모레 다시 진행될 회동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진행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를 두고 격돌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도 과거 공수처에 찬성하지 않느냐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전직 대통령 수사에서도 별건 수사, 심야 조사를 했다며 검찰이 과거 수사 관행을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국회에서는 모두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복직 논란을 지적했고 반대로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 조국 일가 관련 의혹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고요.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취임 후 변호사로서 불법 변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나왔고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관련된 언론 보도가 모두 허위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네, 국회 전체 상황과는 별도로 바른미래당의 상황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비당권파를 이끄는 유승민 의원이 구체적인 탈당 시기를 언급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자신과 비당권파 의원들이 오는 12월 바른미래당을 떠나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은 포착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직접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12월 정기국회까지는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 결심을 행동에 옮기는 그런 스케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하고 다 처리하고 그리고 저희들 결심 행동 옮길 겁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강하게 유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이 그동안 당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을 몰아내는 데만 힘을 쓰지 않았느냐며 위선자, 기회주의자라고 유 의원을 몰아세웠습니다. 이어 나갈 것이라면 빨리 나가라며 바른미래당은 한국 정치 구조를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연합 정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빨리 나가라 얘기입니다. 왜 지난 4월부터 그 탈당을 생각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당을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나가겠다고 그러면 나가지 12월까지 왜 기다리느냐 얘기예요. 우리가 당을 제대로 만들 테니까 걱정 말고 나가시라. 이처럼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공개적으로 갈라서기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양측은 눈치 보기를 끝내고 구체적인 분당 움직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논란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 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된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 이후 대학에 입학을 한 자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입시 전수조사 대상에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 자녀를 모두 포함시키자며 별도의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딸인 김모 씨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SOK에서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자격 없이 당연직 이사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SOK 정관에 따르면 당연직 이사는 사무총장과 회장단 협의회 추천 3인,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등 5명인데 나 원내대표의 딸인 김 씨는 이런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SOK는 김 씨가 선수 자격을 갖춰 선임됐다고 해명했지만 선수 출신은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로만 선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복직 논란과 관련해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홍 부총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키고 강의하지 못했음에도 기여 없이 다시 복직 과정을 밟게 된 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 부총장은 교육공무원법상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만 하면 복직할 수 있는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3개월여 만인가요? 다시 미세먼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황사가 사라지면서 비상저감 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도 기자. 네, 김진도입니다. 네, 일단 지금 수도권의 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가 발령 중인데, 자 그렇다면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의 황사가 더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미리 내려진 건데요. 먼저 현재 상황이 예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나단때 수도권 일부와 충남만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였을 뿐입니다. 여기에 황사 가능성이 약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도 오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추가해서 발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약 3개월간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특히 11월이 되면 중국 남방이 본격화하면서 미세먼지의 공습 빈도와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준비해 개인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윤우입니다. 네, 주한미국 대사관제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7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이 됩니다. 경찰은 미 대사관 경비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를 촉구하던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 담을 넘었습니다. 사다리를 이용해 담을 넘고 들어가 시위하다 19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힌 경찰이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7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영장 심사가 열리는 중앙지방법원 앞에선 단체 회원들이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단체는 경찰이 오히려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미 대사관적 경비원들이 학생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끔찍한 폭력을 자행했다. 경찰과 경비원들은 학생들을 과격하게 밀치고 경찰은 체포된 10여 명 외에 공범이나 불법 행위를 지시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 대사관 경비 강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미 대사관 주변에 경찰 중대를 추가 배치하고 언제든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1인 방송을 위한 스튜디오, 서점과 합쳐진 카페, 백화점들이 대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 증가와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엔 젊은 층,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해서 갖가지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먼저 취재했습니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바람 부는 날씨면 생각나는 사람. 래퍼를 꿈꾸는 크리에이터가 1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가 백화점 매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1인 방송에 익숙한 젊은이들을 위해 장비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했는데 하루 두세 건씩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일하면서 생계도 수단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음악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1인 방송까지는 이제 욕심을 못 부렸는데 누구나 스타가 되고 미디어가 되는 요즘 시대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와 그 밀레니얼 세대를 자녀로 둔 부모 세대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체험형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은한 조명 아래 카페와 서점을 합쳐놓은 이곳은 백화점으로는 처음으로 도입한 복합 공간입니다. 예쁘고 맛있기로 소문나 SNS에서 유명해진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그대로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서 각 층별로 명확한 컬러와 컨셉을 부여함으로써 저희의 주 고객층인 밀레니얼 세대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명품 화장품 편집 매장을 선보인 또 다른 백화점은
다음 달에 30호점을 낼 예정입니다. 이 화장품 편집 매장과 제휴한 체크카드는 1년 사이 회원이 9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가운데 20, 30대 고객이 80%에 달합니다. 실적 부진 등 최근에 여러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래 소비층을 붙잡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결국 온라인이나 SNS와 밀접한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 공략의 성공 여부가 유통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박소정 기자 리포트 초반부에서도 잠시 보셨습니다만 요즘 1인 미디어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나도 유튜버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 분들 적지 않을 텐데 실제로 그 비율이 얼마나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취업 포털 사람인이 우리나라 성인 남녀 3,500여 명에게 물었더니 63%가 유튜브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네, 응답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렇게 20대는 70% 이상이 그리고 30대는 60% 넘게 유튜브에 도전해볼 마음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적극적인 편이죠. 지난해 말에는 유튜버라는 직업이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에서 5위를 차지해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튜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건데 이유는 뭘까요?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그리고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이렇게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이 밖에도 이 직장인 월급보다 많이 벌 것 같아서 또 취업보다는 쉬울 것 같아서 그리고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등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콘텐츠로는 일상을 택한 사람이 월등히 많았고요. 그 뒤를 게임과 먹방, 요리 등이 이었습니다. 또 유튜버를 본업으로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도전해보고 고민하겠다와 부업으로 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다는 거겠죠. 그럼 유튜버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당분간 유튜버 호황이 유지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또 오랜 시간 이어질 거라고 답한 사람도 40%가 넘었습니다. 열기가 금방 식을 거라고 본 사람은 5%에 불과했는데요. 또 만약에 유튜버를 한다면 한 달에 평균 396만 원 정도를 벌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독자를 상당히 많이 모아야 가능한 수준인데 국내 유튜브 채널 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에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는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그리고 2017년에는 1275개 등 해마다 거의 2배씩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느는 만큼 영향력도 커지고 또 그만큼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례도 늘고 있는 건데요. 동시에 고소득 유튜버의 세금 문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사업자 전용 과세 코드를 새로 만들고 또 내년부터는 실제 과세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최근 유튜버 7명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소득 45억 원을 탈루했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죠. 전용 과세 코드를 신설해서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소득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게 되면 이런 일부 탈세 행위를 잡아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내 유튜버인 광고 수익은 해외 플랫폼 업체에서 외화로 송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을 제3자 명의로 돈을 받은 뒤에 소득 신고를 누락합니다. 이게 1년에 $10,000가 넘는 외화를 송금할 때만 수익이 노출된다라는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지만 의외로 잘 지켜지지 않는 원칙이기도 하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유튜버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유튜버의 수입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이 60%를 넘기도 했는데요. 세금이라도 좀 공정하게 매겨진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은 줄지 않을까요? 유튜버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사업자에게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과세하느냐의 문제, 세무당국은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정치권의 쟁점이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에 공수처법만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한국당은 장기 집권을 노린 독재법이다 이러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또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지금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고 나서 다시 논의를 하자, 추후 논의하자 했던 시점이 지금쯤이 되긴 했습니다. 마침 또 조국 정국이 일단락이 돼가면서 다시 이제 공수처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 이 시점에서 공수처가 여야 간에 어떻게 쟁점이 된 배경 어떻게 좀 짚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의 경우 180일이 지나면은 국회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경우는 법사위에서 자꾸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정되는 것이고 국회의장께서도 민의를 잘 수렴해서 그 의장의 권한,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제안 자체를 안 하고 있고요. 이 법을 21대 국회에 넘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 4월 달에 여야 4당이 모여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그다음에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법 이 세 가지가 올라가 있는데 선거법의 경우는 11월 정도까지가 아마 그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법사위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자꾸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 역시도 지금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공수처법만이라도 먼저 처리를 해서 일단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그 요청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지금 공수처법을 좀 탄력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다만 지금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그리고 그 민주평화당이 입장의 차이, 그러니까 선거법을 먼저 처리를 해야지 이 공수처법을 선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 대표들과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논의가 좀 있어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온 이 부분은 잠시 다시 한번 좀 깊게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아니 지금 이제 공수처법이 이 시점에서 왜 필요하냐 지금 날짜가 많이 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날짜 많이 간 것 이외에 무슨 논의를 했습니까? 근데 공수처라는 것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시종일관 반대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옥상옥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급급한데 경찰, 검찰, 사정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정기관 또 하나 더 만들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위험하냐면은 지금 조국 사태로 온 국민이 분노의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조국 사건을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공수처장이 이거 그만하십시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검찰은 조국 수사를 스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바로 공수처에 넘겨야 됩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검찰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사정기관 하나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이, 쉽게 말해서 대통령 중심제에 대통령이 악용하기 제일 좋은 권력의 칼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치 검찰을 제일 우려했죠. 근데 이게 공수처라는 것은 정치 검찰을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참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죠.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를 이렇게 급하게 자꾸 푸시하느냐. 이것은 나중에 혹시 정권이 바뀌면은 본인도 좀 걱정이 되니 미리 미연의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는 공수처장을 미리 임명해 놓겠다. 그래서 본인의 안위에 대한 안전판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김현 의원님이 지적했지만은 우선 논의 자체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중차대한 법안이라고 하면은 날짜 간 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선진화법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지금 심각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이후에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공수처법을 제안한 것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이회창 당시 후보도 제안했던 바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이재호 전 의원께서 공수처법을 처리를 공수처법을 제안해서 당시 자유한국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의원 9분이 연대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일몰제로 돼서 자동 폐기됐지만 그때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 비리가 만들어질 경우 검찰이 검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수사하고 어떤 경우는 묵히고 어떤 경우는 아예 안 해버린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 6천여 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적폐를 쌓아나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위공직 수사처다라는 점이고 이거는 네. 당시에 유승민 그 후보도 공약상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제가 말씀 중에 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 보험 들기 위한 법도 아니고요. 이것은 국민들이 80%가 요구했 법이고요. 당시에 공수처법을 제안했을 때는. 근데 이것이 여야의 정쟁의 도구로 가고 굉장히 시끄러워지니까 소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공수처법을 좀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공수처법에 대한 애초의 취지나 목적이나 목표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들은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후에 어떤 것이 제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의원님. 제가 정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수처에 대한 두 분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질문이 많기 때문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사실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먼저 이제 2번이 박 전 의원 순서기 때문에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는 20년 넘게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느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누가 설명까지. 20년 넘게 주장을 했단 말입니까? 지금 김현 의원님 말씀이 2000년도에 이해창 자, 들어보십시오. 네. 아니, 제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법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국에서 새누리당에서 또 자유한국당에서 20년 넘게 이 공수처 법안을 주장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공수처 법안의 역사를 혹시 아십니까? 이 법안은 원래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대검 중앙수사부가 있어요. 중수부. 그 중수부를 대체할 뭔가 사정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공수처의 역사는 20년입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검사와의 대화 이런 걸 겪으면서 당시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 이제 이런 분들이 이 공수처를 주장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요즘 문제가 되는 조국 교수도 진보집권 플랜이라는 책에서 또 공수처를 주장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법안은 20년 넘게 이른바 진보진영, 지금의 집권 세력이죠. 집권 세력에서 시종일관 주장한 법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국당에서 또는 새누리당에서 이것을 주장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왜 다르냐라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가짜뉴스고 저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재호 의원이 발의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같은 분도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처럼 그 당 안에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겁니다. 아주 소수 의원들이 그것도 임기가 만료될 때 그냥 발의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에서부터 주장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가 얘기를 했고요. 97년도에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이재호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때 발의했던 분이 이재호 의원, 그다음에 이만우 의원, 김종록 의원, 정의화 잠깐 들어보세요. 개별적인 이야기죠. 그것이 어떻게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의 당론 비슷하게 20년 동안 주장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짜 뉴스라는 거죠. 뭐가 가짜 뉴스예요? 이재호 의원이 제안한 게 가짜 뉴스랍니까? 지금 여기에 심재철 의원도 들어가 있고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했던 분도 있고 조혜진 의원, 김영우 의원,
이군현 의원, 신성범 의원, 정우현 의원이 했습니다. 이분이 한 언론사에 나와서 얘기했던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반대가 싫어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찬성했지만 검찰이 싫어하는 법안이라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폐기가 됐다. 만료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하지 않았다, 내지는 새누리당이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은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내용, 그다음에 논의가 됐는데요. 당론이. 그러면 금태섭 의원이 지금 반대한다고 그럼 민주당이 공수처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금태섭 의원 얘기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자, 그럼 이 똑같다는 20년 동안 거죠. 어떤 당론이 아니라고 개별 의원의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점을 거죠. 얘기하는 겁니다. 개별 의원의 의견하고 이재호 의원이 개별 의원이 아니라 다른 거죠. 입법 발의를 한 겁니다. 입법 발의를 했다는 얘기는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논의가 있었던 것은 논의가 사실관계를 전혀 얘기하는데 왜 없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논의가 말씀하십니까? 전혀 없었고 그것은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입니다. 마치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본회의 상정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논의를 좀 해보는 게 조금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민주당에도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앞서 박 전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 집권으로 가는 독재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도 설명해 주시죠. 아니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수사하는 기관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검찰도 검사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기소권과 그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다, 독점되어 있다라는 점 때문에 스폰서 검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못했던 것하고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깨끗한 사회,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고위공직자만 법 위에 군림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법안에 왜 국회의원들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냐라는 논란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물론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국회의원도 포함시키자라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한 축인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제대로 청렴하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승민 후보도 당시에 공수처 주장에 동조를 했었던 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독재에 관한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자는 게 어떻게 독재를 위한 법입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색깔론, 종북몰이 이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되어 왔는데 지금 게시타포라고 얘기했다가 또 오늘은 그 중국의 무슨 공안에 있는 하나 위원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외교적으로 좀 결례가 되는 발언 같습니다. 좀 자극적인 얘기로 공수처법이 마치 이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그 고위공직자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검찰이 옥상옥이라고 하지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 또는 검찰공화국이다라는 그런 오명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얘기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그다음 그 이전에 문무일 검찰총장도 공수처법 도입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지금 원내 대표들끼리 만났고 또 지금 보면 여당에서도 23일을 어떤 협상 시한으로 보고 있고 또 시간표를 놓고 보면 29일 이제 본회의 부의 날짜인가요? 그 날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여야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될 텐데 협의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때까지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이견차를 좁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우선 아까 중대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지금 민주당의 안이 백혜련 의원 안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법안 정리한 거 보여주시죠? 아니 네, 왜 공수처는 네. 검찰은 그럼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수처 지금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의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오늘 뉴스 보시면은 지금 유승민 의원도 과거에 뭐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최신 뉴스에 보면은 이런 공수처 자기는 반대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 김현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고위공직자 비리를 조사하고 또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 우리 청와대나 또 여당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지금 여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에서 검찰을 고발까지 했어요. 예? 민주당에서 검찰을 고발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쪽의 사람들이. 아니, 이건 쉽게 말해서 검찰에 대한 겁박이죠. 살아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하라는 그 정신이 우리 사정기관이 가야 될 길입니다. 쉽게 말해서 권력으로부터 제대로 독립해서 공정하게 수사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죠. 그런 기관을 만들려고 하면은 왜 우리가 찬성을 안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는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치 검찰을 제도화하면서 권력의 악용하기 좋은 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그럼 것이죠. 지금 박 전 의원께서는 앞서 나온 백혜련 의원 안 중에 기소 방식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있지만 네. 지금 아까 우리 김현 의원님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왜 같이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정작 민주당에서 만드는 그 안에는 같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네. 검찰이 그동안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얘기한 거고요. 네. 지금 얘기하는 그 수사권은 판검사에 대한 수사권만 지금 공수처가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검찰이 기존에 검찰에 다 가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묻는 거는 왜 공수처는 그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가지고 있지 되느냐. 않습니다. 수사권에 대해서 판검사에 대한 것만 가지고 갔고 나머지 것은 다 기존 검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래서 저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러니까 현직 지금 검사를 안을 구속하고 내시면 돼요.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네, 왜 지금 못합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네. 여야 사당이 신속 법안으로 상정한 것을 네. 가지고 지금 공수처 법을 아예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만 있지 공수처에 대한 것은 21대에 논의하자는 겁니다. 20대에 논의할 수 없다. 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라는 것은 항시 협치를 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야 사당이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는 못하겠다,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미 올라가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그 법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되죠. 말씀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의견을 내야 되는데 의견을 내지 않고 무슨 이것이 독재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은 지금 야당 지금 뭐 평화당이다, 정의당이다, 또 바른미래당이다 있지 않습니까? 각각 주장하는 공수처 법안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니죠. 처리 절차도 다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다릅니까? 제가 설명을 지금? 할까요? 공수처 아니 네, 제가 하나만 이야기해요. 여쭤볼게요. 네, 박 전 한번 의원께서 얘기해 제대로 주시죠. 논의하자는 건 진행을 어떤 방식을 원하시는 아니 겁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야당 또 한국당을 포함해서 논의를 하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날짜를 23일까지 정해라. 네. 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지금 갑자기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쉽게 말해서 막무가내죠. 이것은 국회의 기본 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도 우리는 15명 다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김현 의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지난 4월 때 패스트트랙 상정할 때부터 여야 뭐 사당이 합의했다라고 하는 그 틀 자체가 이미 붕괴된 거예요. 그럼 선거 개혁안을 먼저 논의를 하고 그럼 순서대로 하면 논의 협의체 들어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제가 지금 현역 네. 의원이 아니니까 뭐 말하는 예. 게 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우습습니다만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 기본 틀 여야 사당이 한국당 빼고 사당이 네. 합의한 그 안조차도 지금
사실 붕괴된 상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막무가내로 주장을 하고 제가 29일 날 사실관계를 좀 제가 나온 얘기를 먼저 제가 설명해 설명을 주시죠. 할게요. 왜냐하면 그런데 진행을 좀 하실 때요. 우리 박 의원님이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3번 끼어드는 거에 대해서 좀 알겠습니다. 제재를 가해 예. 주십시오.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물론 제한돼 있지만 네, 그런다고 시간이 해서 제한돼 있고 시청자들이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동의하진 좀 않으니까 자꾸 얘기했습니다. 끼어들고 예. 그러지 마십시오. 그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될 때 여야 3당이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른미래당과 여야 4당입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과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합의한 안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상정이 됐는데 상정되기 전에 그 바른미래당 안에서 권은희 의원이 안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병합 심리를 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은 소위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안이 백혜련 의원 안인 더불어민주당 안이 아니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당시 바른미래당이 합의된 안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때 오세훈 의원이 그 사보임 되면서 권은희 의원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은희 의원 안을 갖고 병합 심사를 하자라고 되어 있는 거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아니고 나머지 막무가내기식의 논의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유승민 의원은 당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안에 찬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그런데 당내 사정이 복잡해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보수대연합이라는 논의가 나오면서 네. 다시 입장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까지 간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 사안으로 간 것이지 선진화법이 4월 달에 상정될 때는 당시에 여야 4당이 합의된 안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권은희 안이 같이 들어온 거다. 거기서는요. 자, 예, 여기서 추가 임명 질문을- 절차와 시기와 네. 그다음에 심의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3가지 정도가 논쟁이 될 네, 거라고 말씀하신 봅니다. 대로 지금 이번이 패스트트랙에 탈 때는 여야 4당이 공조를 이뤘거든요. 네, 말씀하신 네. 김에 이번에도 사실은 공조가 있을지 이제 의문이나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볼 여야 때는 4당의 차원에서 보면 여야 4당에서 네. 어쨌든 선거구제 개편안을 먼저 하자. 예. 그리고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소법을 처리하자라고 이제 순차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네. 지금 일단은 선거구제 개편은 11월까지 가야 되는 것이 있고요. 지금 이제 시점상으로 180일 안에 선진화법으로 상정될 수 있는 것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입니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의견조차 내놓지 않고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은 저희 당의 백혜련 의원 법과 권은희 의원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야 4당이 조금 더 논의를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단순화시키면은 공수처법을 논의해서 상정할 수 있는 법이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먼저 하자라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거고 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지금 네. 민주평화당 이런 데서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차이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모아가서 결론을 내면 되는 거지만 다만 남아있는 것은 180일 안에 이것을 처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들어가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자동으로 부의된다,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논의의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네. 아유, 너무 오래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꾸 지금 여야 4당 합의하는데 제1야당을 배제하고 그런 공직선거법이든 또 국가기관의 중차대한 그 사정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든 그렇게 그것도 지난 패스트트랙 우리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렇게 국회에서 난장판을 만들면서 통과시킨 그 법안이 무슨 민주적인 법안입니까? 하물며 그런 아픈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제2의 패스트트랙에서 또 10월 29일이다 강행한다라고 소문이 들리는데 우선 10월 29일 강행하는 거는 우리 국회법 절차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그거 안 된다고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법에도 맞지도 않고 내용도 다 당마다 다른데 네.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과연 뭘까? 왜 저렇게 다급하게 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혹을 가지냐면은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공수처를 민주당 안대로 이제 통과를 억지로 또 시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공수처장이 임명이 됩니다.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국 수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스탑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아니, 이 시간이 부분에 거의 대해서는 됐는데 좀 바로잡아야 잠시만요. 되는데요. 김 전 네. 의원님 잠시만요. 네. 제가 시간을 재면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좀 충분히 듣기 위해서 제가 많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거의 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 끝으로 제가 시간이 뭐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1분씩 각각 드릴게요. 지금 시점에서 각 상대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전 의원이시긴 하지만 최소한은 이 정도는 협의를 앞두고 예를 들면 한국당이 이 정도는 좀 나와야 된다. 앞서 뭐 제대로 된 논의를 하자는 말씀하셨는데 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예, 싶습니다. 지금 절차, 1분씩 드리겠습니다. 국회 절차에 따라서 지금 선진화법의 논의가 된 것이고요. 이것을 불법으로 막고 몸싸움하고 그야말로 국민들 앞에 난장판을 피운 것은 자유한국당이고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지금 검찰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여야가 함께 해왔고 다만 야당이 의제를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나 어쨌든 선진화법으로 상정되어 있어서 10월 29일 날에는 자동으로 상정될 수 있는데 자동으로 상정시킬지 아닐지는 국회의장의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국회 전체 본회의 회기 안에 이것이 상정되면 되는 네. 거기 때문에요.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억지를 계속 부리는데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국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공수처는 20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국민들의 수건 사업이고 검찰 법무부 개혁의 일환이다라고 봅니다. 네. 아니 지금 공수처를 그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국회에서 이 공수처든 선거법이든 무슨 논의를 했습니까? 어떻든지 간에 아무런 논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집권 여당이 일단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야당을 끌어들이고 또 서로 양보를 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우리 국민들 인권 보장하는 방안으로 뭔가 사정기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시간만 10월 29일이다 며칠이다 해서 통과시키려는데 급급하고 있으니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무슨 하명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떼면은 사정기관이 독립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은 더 많겠지만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넘쳤네요. 지금 두 분의 어떤 시각차를 봤지만은 앞서 뭐 운명의 한 주라고 했지만 치열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국회 상황도 좀 지켜보고 혹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두 분과 다시 한번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리얼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리얼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사실은 돌해서 그 스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인형. 한 1초만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잠깐만. 예, 내리세요. 근데 이게 1,000만 원의 지금 수입을 통과를 했어요. 최근에 한 수입업자가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6월 달에 최종 심의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어요. 한 건이죠, 한 건.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건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관세청이 언제까지 이걸 막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 부분 또 국민들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현재로서는 통관 금지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적 표현물이나 이런 거라면 통일부나 국정원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관세청이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해요. 여가부의 결정이 따르겠습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주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리얼돌이라는 건데요. 저도 뭐 실물로는 오늘 뭐 처음인데요. 뭐 실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처음입니다. 네. 제가 느낌으로도 사람 피부가 흡사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리얼돌에 인공지능까지 개발해서 인공지능 즉 AI 기능이 추가가 되면은 단순히 인형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국가에서는 이것을 규제적 측면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어느 부처에서 이걸 준비하는지 아무도 주무부처라고 나서는 부서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결국은 공산품 아니겠습니까? 공산품의 수입이란 유통 그리고 제조 판매에 대해서는 어쨌든 산자부가 주무부처로 보이는데 산업적 측면에서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세계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신지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정부 측에서는 현재 규제적인 면에서의 검토는 있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산업적 검토와 산업적 지원이 정부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뭐 리얼돌이 산업이라 할 수 있을지 참 리얼돌을 앞에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제 질문하겠습니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한번 봐주시죠. 네, 30여 년 만에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까지 그 사이에 발전했던 과학 수사 기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사건 현장에서 DNA 감식 같은 과학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 경찰의 날을 맞아서 YTN 취재진이 경찰 과학 수사 현장에 동행을 했습니다. 먼저 김다현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시죠. 서울 한 아파트에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목격자도 없는 상황. 잘려나간 방범창엔 단서가 남았을까? 일단 지문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질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형광 관찰할 수 있는 형광 분말로 칠해서 광원 관찰을 한번 해보아서 지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장갑을 꼈던 거로 보입니다. 유리창에 나와 있는 그 촉수 흔적에 약간 장갑에 그 섬유 쏠린 흔적이 약간 관찰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찾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바로 유전자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장갑에서 떨어진 피부 각질을 찾아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신체 조직으로도 유전자, DNA 감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유전자 시료를 국과수로 보내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른 유전자 정보와 비교해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범인이 남긴 희미한 발자국 하나도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DNA 정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신발의 문양 하나하나도 빠짐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발의 종류가 확인되면 CCTV 등을 통해 비슷한 신발을 신은 사람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혀나갑니다.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신발 문양 자료는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수 요원들이 실제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발 문양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와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사람의 얼굴을 그리던 몽타주 작업도 발전을 거듭하며 과학 수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보다 덜 중요해지긴 했지만 장기 실종자 수사엔 여전히 유용합니다. 30여 년 전에 실종된 아이가 어떻게 변했을지 가족 사진을 이용해 중년의 몽타주를 그려봤습니다. 42세를 이제 배달시켜 볼게요. 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모습도 장기간 축적한 자료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면 10여 개의 정교한 몽타주로 탄생합니다. 직업병이라고 하면 일단은 뭐 우선적으로 길을 가다가도 이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이제 약간 그 나이 든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젊었을 때 아니면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과학 수사 기법들. 티끌 같은 흔적도 결정적 단서로 만드는 힘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김다연 기자와 함께 취재 후기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다연 기자.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자, 직접 본 과학 수사대 어떤 현장에 나갔던 건가요? 네, 일단 저희가 서울청에서 대기하는 동안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들어왔는데 변사와 절도, 화재는 당연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에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무전 취식 현장도 있었습니다. 이 무전 취식 같은 경우는 리포트에 담기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지문을 채취한 다음 유전자를 채취하는 감식 과정이 다른 현장과 비슷했고요. 주로 술병이나 수저 등에 묻은 지문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봤지만 이번에 다녀온 곳이 절도 미수 현장. 근데 이게 실제 사건 현장인 거잖아요. 이걸 취재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일 중요했던 건 피해자의 동의였는데요. 이제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절도 미수 현장 같은 경우에는 70대 할아버지가 직접 신고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우선 사전에 유선으로 피해자분들께 양해를 구했고 또 아무래도 놀라기도 하고 집 내부를 어느 정도는 보여주셔야 하는 거라 부담이 됐을 텐데 다행히 흔쾌히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들어올 때까지 서울청에서 며칠 동안 대기를 했고 또 같이 출동했지만 피해자가 취재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허탕을 치면 다시 촬영 기자랑 서울청에 돌아와서 다음 사건 사고를 기다리는 식으로 취재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감식하면 지문 채취부터 떠올리는데 기본 감식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됩니까? 일단 과학수사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면 네. 가장 먼저 하는 게 사진을 찍는 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찍고 그다음 증거물을 세세하게 촬영한 다음에 이 증거물이 있었던 위치를 측정하고 기록하는데요. 과수대원들은 현장을 스케치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범인의 동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지문 채취를 하는데 감식용 분말을 증거물들에 뿌린 다음 감식용 솔로 정리하면 지문의 형태가 뚜렷해지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광원 장비를 비추면 지문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보신 현장처럼 용의자가 장갑을 낀 경우엔 지문 감식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런 경우엔 혈흔, 타액, 모발, 피부세포 등을 찾아내는 유전자를 채취하게 되는데요. 면봉을 멸균 증류수로 적신 다음 용의자가 만졌을 거라고 추정되는 부분에 문지릅니다. 장갑 섬유 올에 각질 세포가 묻어있는 경우 유전자 채취가 가능한데요. 지문은 경찰청, DNA는 국과수에서 분석하는데 이 감정 결과를 수사 형사에게 통보해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게 감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과학 수사라고 하면 뭐 DNA나 지문 같은 걸 떠올리는데 족적, 발자국 수사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요. 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 발자국 수사가 제일 신기했는데 이 절도 미수 사건의 경우 용의자의 동선을 따라간 곳엔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젤라틴 판을 이용해서 발자국을 뜬 다음에 실험실에 가져가는데 그동안 쌓아온 신발 밑창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용의자가 어떤 유형의 신발을 신었을지 추정해 보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발자국 하면 진흙 같은 곳에 찍힌 발자국을 생각을 하지만 리포트 사례로 설명을 해보면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에 흙 먼지가 신발 바닥 문양을 따라 남겨져 있었는데 바로 이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가져갑니다. 신발 유형이 좁혀지면 CCTV 수사를 할 때 용의자 군도 좁혀지니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포트에도 나왔듯이 실제로 과수대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발 판매장에 가서 새로 나온 모델 사진을 찍어 온다고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앞서 몽타주가 잠시 리포트 지나가던데 몽타주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그 리포트에 나왔던 몽타주는 어떤 인물의 몽타주였습니까? 네, 그 몽타주는 지난 1982년에 실종된 박정선 씨의 몽타주입니다. 네. 실종 당시 만 4세였는데 37년이 지났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 몽타주의 경우 3D로도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이 가족 사진이나 실종 당시 사진을 토대로 기본 이복구비를 만들면 나이나 인상 등을 바꿔서 더 정교하게 그리게 되는데 이 몽타주 담당 수사관이 이것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현장 감식을 다녀오고 틈틈이 하는 거라 이 기본 이목구비 등을 완성하는 데는 4시간 가량 걸리고요. 네. 최종본을 만드는 데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네. 지금 소개해준 사례처럼 이 장기 실종 수사에는 몽타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반 용의자 수사에서도 좀 비중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에 CCTV가 워낙 발전이 되어 있어서요. 몽타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CCTV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영상의 화질이 안 좋아서 식별이 불가능할 때 몽타주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몽타주라는 게 범인의 얼굴을 공개해서 최대한 빨리 검거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범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줘서 자수를 하게 하거나 2차 범행을 하지 못하게 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의 설명을 쭉 듣다 보니 우리나라 과학수사 순위 상당히 올라갔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학수사대원들이 말하기를 지원은 사실상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 같이 따라다녀 보니까 이 위험한 현장에 계속 노출되고 24시간 출동 대기 상태로 근무해야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노고가 상당한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 리포트에선 다루지 않았던 변사 사건 등과 같은 현장에 다녀오면 트라우마가 남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또 서울과 달리 지방은 아직 지원 자체가 미비한 편이라 이런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돼선 안 되겠지만 혹시 피해를 당하게 됐다면 현장은 되도록 건드리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이 훼손되면 아무래도 정확한 감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당황스러우시더라도 꼭 현장을 잘 보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그 책상의 족정만 봐도 그렇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경찰의 날 맞아서 과학 수사 현장 동행 취재했던 김다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가을 하늘에 오늘 미세먼지가 찾아온다는 예보가 나왔었죠. 지금은 예보와 달리 공기질이 깨끗한 편입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엔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올랐다가 낮에는 금세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에 차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오후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3도, 춘천과 청주 11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낮은 오늘만큼 기온이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안동 22도, 광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영동 지역에, 목요일은 영동과 남부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2부에서 뵙겠습니다.